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 회사가 도저히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재진출을 시사했다면서 뭔가 이슈가 될 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진출을 공식 밝힌 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일본 재진출설이 돌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는 6월경에 다시 일본의 공식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이는 부진했던 일본 시장 문을 다시 두드린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왜 도대체 지금 일본에 가는가라는 의문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잘 통하지 않거나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통계가 버젓이 있는 데다가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철수했고 일본만큼은 재진출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언론은 현대차의 진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그들도 현대차의 일본 판매량이 매우 형편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겠죠. 일본의 데일리 신문은 현대차가 일본에 다시 입점하기로 했다며 이에 관해 상세히 보도합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최근 놀랄만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표된 품질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경우 품질 1위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관련이 깊은 한국의 기아차도 텔룰라이드 등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어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개를 하며 일본 시장도 이제 다시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은 자동차이며 자부심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급 차종을 빼고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의 차량이 일본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포드를 본 적이 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만 팔리지를 않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할 때에도 일본 자동차를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양보했을 정도로 일본의 핵심이자 한국의 반도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국가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긴 했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도요타가 오랜 기간 시가총액 1위를 고수하며 품질로 승부한다는 렉서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자부심은 쉽게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은 곧 논조를 바꾸며 현대차를 비판하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데요. 약간은 조롱에 가까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현대자동차가 다시 일본 문을 두드린다라는 식으로 일본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까지 자세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매운동을 해서 일본 기업을 몰아내지만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품질이 우수하다면 한국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굳이 불매를 안 해도 현대차는 철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차는 각종 리콜에 직면하고 있으며 품질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제네시스 GV80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례인 주차 후 드라이브 기어를 넣었을 때 후진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국의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어 유명해진 리어램프 비대칭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QC 수준이면 벤츠나 BMW 판매량을 능가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리콜하느라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 방전, 스마트 주차 보조 이상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현대에서 프리미엄이라고 나온 제네시스조차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국차라는 편견으로 가득해 의심받는 일본에서 과연 성공이 가능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미국의 JD파워에서 품질 1위를 기록한들 구입한 신차가 이렇게 무상 수리를 많이 받아서야 일본 재진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조차 일본에 진출해봤자 자존심만 상하고 조롱당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재진출하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철수 후 10년간 현대자동차는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며 기술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일본 진출의 중심은 수소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는 전략적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2019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 판매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라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 있는 현대차는 선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더 앞서가는 전략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의 테슬라와 같이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분야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일본 시장은 현대차가 가장 수소 인프라를 테스트할 만한 곳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계획하며 추구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수소사회를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제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수소사회 실현을 명문화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수소사회, 쇼케이스를 명시하면서 앞으로 일본이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를 펼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2020년까지 수소 충전소만 160개소, 수소 전기차 4만여 대 도입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위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예상과는 다른 수소차 판매의 부진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 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20년 현재 온전하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비해 수소 충전소가 풍부하며 도요타 역시 수소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소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시장성을 엿보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수소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라면 현대차 구매를 고려할 소비자층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7천만 원에 육박하는 넥소를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 절반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완판되며 인기가 많았던 만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보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소비자 선택 시 현재 도요타와 혼다의 수소차는 쿠페형 세단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넥소와 같은 SUV가 없어 옵션이 한 가지 더 생기는 점도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소비자들을 좀 더 흔들어 놓을 핵심 사안은 현대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매체 아우토모토는 현대 수소차 넥소가 동급 차종인 벤츠의 GLC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6개 평가 부분에서 5개 부분이 독일의 쿠페형 SUV인 GLC 수소차를 앞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 규제 때문에 유럽연합은 수소차에 주목하던 차에 현대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벤츠보다도 앞선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호평하며 일본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현대의 자율주행이나 안전사양 등도 도요타의 수소차인 미라이를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슷비슷한 내연기관 차량에서 압도적으로 일본 차량이 지지를 받았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친환경 분야에서 인정받는 현대차도 일본 정부의 수소사회 드라이브 정책과 더불어 일종의 묻어가는 효과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일본 진출은 지금까지 고전했던 양상과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내연기관의 주 모델은 소나타 그랜저 등이었는데 소형차 선호도가 높은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일면 당연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차를 소유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차고지를 비롯한 복잡한 제도는 선뜻 국산차보다 수입차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일부 하이엔드 유럽차를 빼고는 고전이 된 것이죠. 한편 일본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이 없다는 것도 진출해 볼만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수소차는 일본에서 준비된 인프라 대비 판매량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과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는 뒤로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을 파악한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해주는 보조금을 비롯 한국보다 다소 앞서 있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시장에서 통하는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수요가 발생하고 잘 된다면 일본에서 친환경 부분에서 작은 포션이라도 확보하며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공격적으로 일본 마케팅을 펼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매년 20조 원의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한국은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작년과 비교해 비율상 크게 대일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제는 한국도 일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앞선 부분은 수출해서 적자 폭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죠. 매월 2조 원 가까이 일본에 헌납하는 무역 적조 현상을 현대차 같은 기술 기업이 점유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차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현대가 전략적으로 일본 및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일본에 재진출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 6월 일본 공식 트위터를 개설한 이후에 여전히 현대자동차 일본 재진출설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외교 상황이나 반한 감정을 뛰어넘는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웨이에 대한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초강력한 그런 일관된 제재에 따라서 화웨이가 이제 실제로 숫자로 그 피해들이 드러나고 메가 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OS도 제재를 하고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급이나 장비 같은 측면에서도 미국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관되게 제재를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화웨이가 뭐 글로벌 스마트폰 출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피해를 크게 입고 근데 여러 가지 정성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조단위 딜이 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해외 사업에서는 실제로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스마트폰 브랜드까지 매물로 내어놨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부품 수급에 대한 차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매각하는 거는 화웨이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 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한 16조 8,8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중국 돈으로 치면 한 1,000억 위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선전 디지털 차이나라는 IT 유통업체가 있어요. 그 선전 앞에 붙었죠. 그 선전 디지털 차이나라는 유통업체랑 선전시 정부죠. 지방정부. 그 두 기관의 컨소시엄 팀을 이뤄서 이제 지분법에 의해서 인수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유형 자산도 포함이 되고 무형 자산도, 그래서 뭐 브랜드, 뭐 R&D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를 하는 판관 관리 쪽에 관리하는 그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유형 무형 자산들을 다 포함해서 판매가 되는 거고, 아너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물론 팔리는 브랜드지만 동남아, 유럽 해서 5천만 대 정도 이제 제품이 판매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하다. 그래서 17조라는 이 가치가 나오는데 이게 적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판단을 중국에서 한 거는 미국 행정부가 이제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잡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화웨이를 보안위험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어떤 인식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거라는 어떤 기대가 없다, 기대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중국의 어떤, 아니면 화웨이의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메가딜로 출구 전략을 계속 짜는 거죠. 물론 바이든이라는 이 리더가, 미국의 리더가 트럼프보다 유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베이스를 깔고 있죠. 근데 상원을 일단 공화당이 잡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상하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민주공화당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중국을 끝장내야 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과 중국의 지금 상황은 나라의 수백 년의 어떤 명운, 미래를 걸고 말이 패권 전쟁이지, 사실상 예전으로 보면 뭐 세계 전쟁을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안 하고 기술과 원유, 항로, 뭐 보안, 금융 등으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 이번 전쟁에서 양립이 아니라 완패를 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향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다시는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박살을 낼 것이, 한쪽 국가 위너 테이크스 올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일면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고 미국 국민의 일치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웨이가 이제 뭐 중국의 정부 베이스, 그 다음에 인민군 그 군대 베이스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또 살면서, 노동조합 베이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OS 반도체 생산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품 조달, 장비 조달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크다가 9월 15일 전까지 화웨이가 주문을 대량으로 뽑아냈죠. 뭐 TSMC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 3분기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 화웨이가 이렇게 그 조기 주문 물량을 땡긴 게 영향이 있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회자가 될 정도로 주문 물량을 뽑아냈었는데, 그걸로 이제
최대한 버틸 계획이에요, 화웨이는. 근데 그 제 판단에 그 재고 수준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출구 전략을 짜겠죠. 근데 아무런 만약에 출구 전략 없이 화웨이가 그냥 이제 재고 땡긴 걸로 버티고 밀고 나가면 내년 상반기면 재고가 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출시된 화웨이의 이제 프리미엄 폰 그 메이트 40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나마 있는 이 재고로 뻐기면서 그 ROIC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업 자산 대비해서 그 세후 영업이익을 순 영업 자산 대비죠. 해서 세후 영업이익의 비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즉 효율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를 쳐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 남은 재고를 좀 집중하겠다,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겠다, 뭐 요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재가 장기화 될 시를 대비해서 화웨이는 뭐 여러 번 저도 언급을 드렸지만 난리완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글 모바일 서비스, 그러니까 OS 안드로이드를 이제 벗어나는, 그러니까 훅멍 같은 것을 R&D 한 게 이 난리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그 통신칩 제조 공장 지금 설립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저가형 45m가 아니라 45나노 칩을 생산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스마트 TV라든지 IoT용 28나노, 그 다음에 2022년 말까지는 5G 통신 장비용 20나노, 이런 것들을 반도체를 직접 조달하겠다라는 일단 계획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유럽 쪽에 많은 투자도 하고 화웨이가 유럽 쪽에 계속 선물을 주면서 이제 미국이 안 되면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겠다, 뭐 이런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유럽도 많이 등을 돌렸어요. 이미 이제 3G 때나 4G 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유럽에서 많이 썼으니까 이제 5G도 그거에 이어서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야 유지보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유럽도 화웨이에 대해서 마냥 배척적이지는 않고 뭐 화웨이를 쓰는 데도 있고 한데, 미국 쪽에 그 압박이 거세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민주당 미 대선 이제 당선자가 동맹국가의 협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EU 쪽과 서구 가치나 정치 이념 측면에서 꽤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결이 되면 압박이 뭐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지금까지 화웨이가 메가 딜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정도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삼성 중국 공장 매각 검토 건이죠. 이거를 정부가 이제 검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 철수를 준비하면서 산통부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저우 LCD 공장 매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난하게 당연히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TCL 테크놀로지 계열사에 있는 차이나스타 CSOT, 지금 떠오르는 또 중국의 디스플레이 LCD 강자죠. BOE 다음으로 CSOT, 우리의 뭐 주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공정 지분 한 60%, 후공정 지분 100% 정도로 1조 3천억 정도로 넘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QD-OLED로 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LCD 시장을 저가 단가로 중국의 그 정부 보조금으로 아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이어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CSOT가 뭐 BOE랑의 대결을 LCD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CSOT가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수저우 공장이 중국 내에 있는 유일한 8.5세대 LCD 라인입니다. 그리고 월 한 16만 장 정도 뽑아낸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술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8세대 LCD 8세대 넘어가면 8세대라는 게 이제 2200 곱하기 그 2500mm 이상의 LCD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CSOT한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산통부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미 LCD 쪽에 있어서만큼은 좀 뭐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BOE랑 CSOT가 사실상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팔아 제끼고 삼성이 이제 QD OLED로 이 자본을 집중해 가지고 오히려 더 초격차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뭐 그렇게 안 좋은 판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D OLED 빨리 좀 이제 효율화, 양산, 수율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QD OLED가 결국에 이제 OLED의 블루 OLED 그 장점과 퀀텀 닷 필터링 장점을 합체시켜서 이제 기술을 개발한 건데 삼성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죠. LG는 이제 OLED, 퓨어 OLED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삼성이 중국에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본을 ROIC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